미국은 세계 원톱의 국가입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한 근거를 따로 들 필요도 없죠. 이건 마치 드라마 대장금에서 어린 장금이가 그냥 홍시맛이 나서 홍시라 생각한 것이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의 수백 개의 나라에서 어떻게 미국만이 유일하게 초강대국이 되었을까요? 뛰어난 능력은커녕 사실상 영국에서 밀려 미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만든 나라인데 말입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는 갖지 못한 미국 영토의 천부적인 지리의 힘 덕택입니다.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은 바보도 경영할 수 있는 회사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미국이라는 땅은 바보들만 살아도 초강대국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타고났습니다. 도대체 미국은 지리적으로 어떤 축복을 받은 걸까요? 이와 함께 미국이 절대강국으로 부상한 1차 대전 때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큰 흐름을 잡아볼까 합니다. 8년간의 치열한 전쟁 끝에 미국은 1783년 드디어 독립을 이루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미국은 유럽의 열강에 비해서 한참 부족한 국가였습니다. 독립 당시 미국은 동부 해안에 치우쳐 있었고 인구도 400만 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나라가 100년도 안 되어 영토가 대서양에서 태평양에 이르게 되었고 인구가 무려 3천만 명이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이런 극적인 변화가 그냥 올 리 없습니다. 여기엔 1803년의 루이지애나 매입이라는 신의 한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운명을 바꾼 터닝 포인트죠. 미국의 영토 확장은 주로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강대국의 땅은 돈으로 사고 아메리카 원주민이나 멕시코 같은 만만한 상대의 땅은 총칼로 빼앗는 것입니다. 루이지애나는 당시 프랑스 땅이었습니다. 짐이 곧 국가다라는 말로 너무나 유명한 루이 14세의 이름을 따 루이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루이지애나라고 하니까 재즈의 도시 뉴올리안스가 있는 미국 남부의 작은 주로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당시 루이지애나는 지금의 루이지애나 주뿐 아니라 몬태나, 미네소타, 네브래스카, 캔자스, 미주리, 오클라호마, 아칸소주 등 지금의 미국 중부를 이루는 거대한 땅덩어리였습니다. 원래 미국이 사려던 곳은 뉴올리언스 일대였습니다. 독립하면서 확보한 미시시피 강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강 끝의 이 항구 도시가 꼭 필요했죠. 멕시코만에 접해 있어 미 동부의 해안 도시로 곡식을 실어 나르거나 유럽으로 수출하기 위한 최적의 항구죠. 그런데 나폴레옹이 뜻밖의 제안을 해왔습니다. 한반도의 거의 10배에 달하는 루이지애나의 끼워 팔기에 나선 것입니다. 유럽 대륙 곳곳에서 전쟁을 벌이며 막대한 전비를 쓰던 나폴레옹은 단 한 푼의 돈도 아쉬운 처지였습니다. 게다가 라이벌인 영국에게 루이지애나를 빼앗길 위험도 있었기 때문에 그럴 바엔 미국의 헐값에라도 파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야말로 미국의 온 우주의 기운이 감싸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시시피강 건너편의 루이지애나를 사는 데 들인 돈은 겨우 1,500만 달러였습니다. 이게 지금으로 치면 어느 정도의 가치일까요? 이걸 정확히 계산할 순 없지만 미국 노동통계국의 인플레이션 계산기에 따르면 1,500만 달러는 대략 지금의 3억 5천만 달러라고 합니다. 루이지애나의 전체 크기가 212만 제곱킬로미터이니 우리식으로 평수 계산하면 미국은 루이지애나를 사는데 한 평당 겨우 0.7원을 지불했을 뿐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산 루이지애나가 왜 중요하냐면 미국이 지금의 초인류국이 되는데 결정적인 기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미국은 루이지애나 덕분에 영토를 한꺼번에 2배로 늘리게 되었습니다. 그 덕에 이주민을 마음껏 받아들일 수 있었죠. 무엇보다 루이지애나는 엄청나게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미국 농무부의 세계의 토지를 조사에 따르면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토지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중 씨앗만 뿌리면 아무것도 안 해도 곡식이 자란다는 1등급 땅의 절반이 미국에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에서 사들인 루이지애나죠. 그 외에도 대부분의 루이지애나 땅이 최상급의 토질로 통하는 3등급 안에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땅은 가장 좋다는 전라도가 5등급입니다. 비료를 쏟아부어야 수확을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이죠. 그 외 땅은 6, 7등급의 산지에 속하니 농업이 과학화되기 전 우리 선조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을지 짐작이 갑니다. 어쨌든 이 덕에 미국은 자급자족이 가능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그걸 뛰어넘어 세계 최대의 농산물 수출국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비옥한 땅이라면 루이지애나가 미국을 천조국으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되진 못했을 것입니다. 비옥한 토지로만 따지면야 미국만큼은 아니어도 우크라이나나 프랑스,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도 있습니다. 지정학 전략가인 피터 자이안에 져서 21세기 미국의 패권과 지정학에 의하면 미국의 비옥한 땅에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또 하나의 엄청난 이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땅을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강입니다. 미국은 대표적인 강인 미시시피를 비롯해 전역에 걸쳐 2만 4천여 킬로미터에 달하는 지구상에서 가장 긴 수로망을 가진 나라입니다. 비슷한 땅 크기를 가진 중국에 비해서도 무려 7배가 넘는 길이죠. 그것도 대부분은 평탄해서 배가 쉽게 다닐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신기하게도 미국의 동부는 거의 모든 해안선을 따라 섬이 육지와 나란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덕에 육지와 섬 사이의 바다는 작은 배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연안 수로가 되었습니다. 섬이 자연 방벽이 되면서 동부의 해안 도시들이 자연재해에서 좀 더 안전해지기도 했고요. 그럼 이 수로가 왜 중요할까요? 그건 말할 것도 없이 물류가 흐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먼 옛날부터 그래왔습니다. 인류는 폭포가 있는 거친 강이 아닌 배가 다닐 수 있는 평탄한 강가에서 문명을 꽃피워왔습니다. 도로가 형편없었던 근세까지도 강은 거의 유일한 대규모 운송수단이라 국가의 혈관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선 이 강들이 비옥한 토지를 지나면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냈습니다. 루이지애나 곳곳에서 수확한 농작물은 아주 쉽게 미시시피 강과 그 지류 그리고 연안 수로를 통해 큰 도시로 팔려나갔습니다. 도시에서 만든 공산품들도 마찬가지였죠. 더구나 육로에 비해 수로를 이용하면 화물 운송비가 14배나 쌉니다. 이는 물건값을 낮춰 미 전역에서 소비가 활발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연스럽게 내수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었죠. 미국이 오랜 세월 막대한 무역 적자에도 불구하고 끄떡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미국은 이 막강한 내수 시장 덕에 역사상 단 한 번도 무역이 GDP의 15% 이상을 차지한 적이 없습니다. 무역의 비중이 작으니 웬만한 무역 적자는 별 영향도 끼치지 않는 거죠. 또한 미국은 이 실핏줄처럼 퍼진 물줄기 덕에 아주 중요한 부수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사실 미국처럼 땅덩이가 크고 다양한 이민자들로 구성된 나라는 하나의 국가라는 정체성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로를 통해 경제뿐 아니라 사회문화 정치적인 교류까지 활발해지면서 미국은 비교적 쉽게 하나의 국가라는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도로나 철도, 항만 같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도 당연히 크게 절감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해서 초기 미국은 일찌감치 엄청난 자본을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돈으로 미국은 스페인한테 플로리다를 500만 달러에 사들여 유럽으로 가는 수출길인 멕시코만을 확보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 물류의 중심 항구인 뉴올리언스가 멕시코와 너무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45년에는 잠시 멕시코로부터 독립해 있던 텍사스 공화국을 미국에 병합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멕시코와 전쟁이 벌어졌죠. 그러자 미국은 아예 이 기회에 캘리포니아까지 빼앗아 대서양에서 태평양에 이르는 거대한 땅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세계 초강대국이 될 모든 지리적 조건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 미국은 어떤 이점을 누리게 되었을까요? 첫째, 미국은 훗날 혹시 있을지 모르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침공을 막아줄 아주 중요한 자연장벽을 갖게 되었습니다. 북쪽으로는 험준한 산맥과 숲이 있고 남쪽으로는 사막과 고지대라 대규모 군대가 육지로 미국을 침공하기 무척 어려워졌습니다. 둘째,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에 그 어떤 경쟁자도 없게 되었습니다. 인접국인 캐나다는 기후 조건이 가혹하고 멕시코는 산이 너무 많은 데다가 배가 다닐 수 있는 큰 강이 없어 개발의 한계가 뚜렷한 나라들입니다. 인접 국가의 위협이 없어 미국은 더욱 빠르게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미국은 동쪽으로는 대서양, 서쪽으로는 태평양이라는 엄청난 자연 장벽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미국을 침공하기 어려워진 반면
미국은 동서해안 모두 많은 인구가 거주하면서 유럽으로도 아시아로도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넷째, 사들이고 빼앗은 땅마다 나중에 석유, 천연가스, 철, 금, 석탄 등이 쏟아져 나와 미국에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차지한 땅의 우연히도 자원의 보고였던 것입니다. 미국은 지금도 대부분의 자원마저 자급자족할 수 있는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런 축복받은 지리를 바탕으로 미국은 1800년대 말에 이미 경제적으로 세계 1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 때 유럽의 잠재적 경쟁자들이 한꺼번에 몰락하고 혼자 전쟁 특수를 누리면서 미국은 그 어떤 나라도 범접할 수 없는 초강대국에 올랐습니다. 물론 지리적인 이점이 많다고 모두가 초강대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초기 잇따라 배출된 뛰어난 지도자들과 다양한 이주민들의 헌신적인 노력도 분명 큰 역할을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차지한 땅이 운 좋게도 로또 당첨이나 다름없는 지구상에서 좋은 것은 다 가졌다는 명당이 아니었더라면 미국이 오늘날만큼의 압도적인 우위를 갖기는 분명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을 만들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미 댓글에 많은 분이 왜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이 좋은 땅을 두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지 잘 설명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미국은 지리적으로 어떤 축복을 타고났을까라는 영상을 올린 지 2주가 지나도록 원주민이 문명을 이루지 못한 이유가 궁금하다는 댓글이 꽤 많습니다. 이 중에서 일부는 우연한 환경 덕이라면 원주민들은 왜 세계 최강이 되지 못했느냐며 환경보단 미국인들의 청교도 정신과 개척 정신 덕이라고 확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선 이 부분을 조금 보충할까 합니다. 사실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명저 총균세만큼 이 상황을 설득력 있게 잘 설명해 놓은 자료는 없습니다. 왜 어떤 민족은 다른 민족에게 지배를 당해야 했을까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쓴 책이니까요. 저 역시 이를 바탕으로 하되 이해가 좀 더 쉬워지도록 약간의 살만을 붙여볼까 합니다. 시작합니다. 현생 인류가 아프리카 남부에 출현한 것은 약 20만 년 전입니다. 이들은 살기 좋은 땅을 찾아 끊임없이 이동했습니다. 그러다가 약 10만 년 전에 일단의 무리가 아프리카를 벗어나 유라시아 대륙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곧 두 개의 큰 집단으로 분화했습니다. 이 중 하나는 유럽으로 향했고 또 하나는 아시아로 이동했죠. 아시아로 간 사람 중엔 끝없이 동쪽으로 가다가 시베리아 툰드라 지역에 정착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 중에 일부가 사냥감을 뒤쫓다가 베링 해협을 건너게 됩니다. 홍적세 빙하기의 막바지쯤이라 해수면이 지금보다 100m 이상 낮은 덕입니다. 그리고 12,000년 전에 빙하기가 끝나 베링 해협이 바다에 묻히면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간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고립되게 됩니다. 이들이 우리가 흔히 인디언, 지금은 아메리카 원주민이라고 부르는 이 영상의 주인공들입니다. 이 시기 지구상의 모든 인류는 대륙 어디랄 것도 없이 석기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원 후 15세기 말로 세월을 한참 건너뜁니다. 유럽으로 분화되어 나간 무리의 후손들과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한 무리의 후손들이 드디어 10만 년 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첫 발을 떼었고 1620년엔 메이플라워호가 102명의 영국 이주민을 태우고 오면서 미국의 역사가 시작되었죠. 그런데 오랜만에 만난 이 두 집단 사이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원주민들은 여전히 석기시대에 살고 있었고 유럽에서 온 사람들은 총과 균과 새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저히 상대가 될 수 없었죠. 12,000년 동안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엔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처럼 발전 속도가 차이가 난 것일까요? 어떤 대륙을 막론하고 인간이 고대 시대의 문명을 이루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일단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한참 부족합니다. 문명까지 가기 위해선 바로 농업혁명을 일으켜 잉여 생산물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누군가는 농사에 매달리지 않고 그 시간에 칼과 총과 문자와 정치 조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잉여 농산물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갖춰져야 합니다. 우선 물입니다. 세계 4대 문명 발상지가 모두 커다란 강을 끼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지요. 강은 농사에 필요한 물도 되지만 범람을 통해 인간에게 비옥한 땅을 만들어줍니다. 미국은 지리적으로 어떤 축복을 타고났을까라는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야말로 농사를 짓기 위한 최고의 강과 최적의 땅을 가진 나라죠. 그런데 물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게 그 비옥한 땅에 심어야 할 농작물입니다. 이게 유라시아와 아메리카 대륙의 발전 차이를 만든 첫 번째 요인입니다. 유라시아엔 밀, 보리, 쌀 등 인간에게 꼭 필요한 중요 작물이 모두 있었습니다. 4대 문명지인 나일,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인더스, 황하 유역에서 어김없이 이 작물들이 발견되지요. 이 덕에 인간은 비로소 수렵 채집에서 벗어나 농경 생활을 통해 빠르게 국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중요한 강들인 미시시피나 콜로라도 유역엔 이런 작물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중남미도 마찬가지죠. 안타깝게도 미국 원주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땅인 프랑스령 루이지애나를 갖고도 농작물이 없어서 활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7세기 영국인들이 이 땅에 정착할 때까지도 부족 단위로 떠돌아다니며 사냥과 수렵 채집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죠. 물과 농작물이 있다고 농업혁명이 일어나기엔 충분치 않습니다. 세 번째로 농사를 도울 가축이 있어야 합니다. 대규모로 농사를 짓기 위해선 노동력이 필수입니다. 인간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대형 가축의 힘이 필요하지요. 소와 말이 대표적입니다. 소와 말은 운송과 이동 수단까지 될 수 있어 경제 교류도 활발하게 해줍니다. 게다가 유라시아엔 양, 염소, 돼지, 당나귀, 낙타 등 오늘날 가축화된 대부분의 동물이 모두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아메리카 대륙엔 이런 가축화된 대형 포유류가 전혀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농사 짓는 데 별 도움이 안 되는 남미 안데스 지역의 알파카와 라마가 고작이죠. 그 외에는 일부 지역에서 기른 작은 칠면조와 개뿐입니다. 그래서 남미 원주민들은 만성적인 동물성 단백질의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아지텍의 식인문화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이 있을 정도입니다. 미국의 원주민들에겐 이렇듯 동물은 마저도 없었습니다. 가축은커녕 동물성 단백질을 제공해줄 덩치 큰 동물은 난폭하기 그지없는 버팔로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아프리카에서도 오세아니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의 왕국이라는 아프리카에 가축이 거의 없었다는 건 사실 의외의 일이긴 합니다. 그만큼 야생 동물을 길들인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지요. 만약 아프리카에서 사자나 코뿔소를 길들여 타고 다녔다면 유럽이 쉽사리 이 땅을 정복하진 못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미국 원주민이 버팔로를 타고 말을 탄 미국 기병을 상대했다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역사에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었던 것이죠. 가축이 문명에 꼭 필요한 이유는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축의 분뇨는 거름이 되어 토지 생산성을 더욱 높였고 이들이 더 많은 물건을 옮길 수 있도록 수레의 발명으로 이어졌죠. 하지만 유라시아 외의 대륙에선 무거운 짐을 끌 가축 자체가 없었으니 바퀴의 발명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축이 유럽인들을 위에 서게 한 결정적인 요소는 아무도 생각지 못한 병균입니다. 유라시아에서는 오랜 세월 소, 돼지, 양, 염소 등과 한 집에서 지내왔습니다. 그러면서 인간과 동물은 서로 바이러스를 주고받으며 내성을 키워왔습니다. 예를 들어 홍역과 혈액은 소에서, 인플루엔자는 돼지에서, 천연두는 낙타에서 비롯되었죠.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이 병균이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90% 이상을 몰살시켰습니다. 반면 가축과 지내지 못한 원주민들은 유럽인들에게 아무 병균도 옮길 수 없었죠. 이런 현상은 아메리카에서뿐 아니라 아프리카와 호주 대륙에서도 똑같이 반복되었습니다. 유라시아가 다른 대륙보다 타고난 또 다른 유리한 점은 동서로 길게 뻗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위도가 비슷해 별도로 기후에 적응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덕에 아시아에서 길들인 닭과
우크라이나의 말, 비옥한 초승달 지역의 양, 염소, 소, 밀, 보리가 순식간에 동서양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대륙은 사정이 전혀 달랐죠. 아메리카 대륙만 해도 세로로 길쭉해 북극에서 남극의 양극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 사이의 지역은 정말 다양한 기후대를 보이죠. 남미가 길들인 알파카와 라마가 미국으로 퍼지지 못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어쩌면 수천 년 전에 멕시코와 페루에서 각각 진화한 옥수수와 감자가 좀 더 일찍 미국 땅에 전해졌다면 지금 미국 원주민의 운명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옥수수와 감자로 잉여 농산물을 만들어낸 멕시코와 페루에서 아즈텍과 잉카 문명이 탄생한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아메리카 대륙에선 서로 다른 기후대와 질병이라는 자연 장벽에 막혀 옥수수는 18세기 무렵에, 감자는 아일랜드인들이 이주한 19세기가 되어서야 미국에서도 본격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유럽인들이 가져온 병균으로 떼죽음을 당하면서 미국 전체의 원주민 숫자는 채 100만 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 넓은 땅에 인구 밀도가 시베리아만도 못했죠. 그러니 무기로도 인원수로도 미국의 원주민들이 유럽의 이주민들을 이길 방법이 없었습니다. 원주민들이 바보라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운이 없었던 것이죠. 반면 총균세는 물론 유라시아에서 이미 증명된 각종 농작물과 가축을 가지고 온 이주민들에게 미국 땅은 하늘이 내린 축복이나 다름없었죠. 미국 원주민들이 농사를 짓지 않은 덕에 오히려 지력이 고스란히 보존된 측면도 있었고요. 이건 역시 유럽인들이 우월해서가 아니라 좋은 지리 조건을 갖춘 곳에서 태어나고 하필 이주한 곳이 세계 최고의 땅이라는 행운이 함께한 덕이죠. 만약 영국인들이 아무리 청교도 정신과 개척 정신을 가졌더라도 이들의 이주 장소가 콩고였다면 고무나무를, 가나였다면 코코아를, 온두라스나 과테말라였다면 바나나를 키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역사에 만약에는 없다 하니 부질없는 가정이지만 말입니다. 미국의 시민권 취득 시험에 단골로 등장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의 수도가 어디냐는 질문입니다. 너무 쉬워 보이나요? 만약 워싱턴이라고 답했다면 여러분도 틀렸습니다. 미국에서 워싱턴은 보통 시애틀이 있는 서부의 워싱턴주를 말합니다. 수도는 워싱턴 DC나 그냥 DC라고 해야 하죠. 이 외에도 미국의 워싱턴이라는 지명은 300군데가 넘습니다. 보통 수도는 각 나라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런던이 그렇고 파리가 그렇고 서울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세계에서도 가장 큰 도시인 뉴욕을 가까이에 두고서도 한적한 시골 마을에 수도를 새로 지었습니다. 이 영상에서 미국이 왜 그런 선택을 해야 했는지 알아봅니다. 첫 번째는 영국의 쫓겨서입니다. 미국에서도 독립 직후엔 가장 큰 도시인 뉴욕이 실질적인 수도였습니다. 뉴욕은 천혜의 항구를 가져 수출에 유리했습니다. 중심을 흐르는 허드슨 강 덕에 내륙으로도 쉽게 교통할 수 있어서 일찌감치 번영했죠. 물론 지금의 뉴욕을 생각하는 건 곤란합니다. 당시 뉴욕의 인구는 고작 2만 8천여 명이었고 도심은 유럽의 도시들처럼 돼지가 몰려다니는 무척 지저분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도로서의 입지 조건은 그 어디보다 뛰어났죠. 18세기 후반 첫 의회가 구성된 곳도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취임한 곳도 뉴욕이었습니다. 사실상의 수도였죠. 문제는 영국이었습니다. 미국이 독립전쟁에서 이기긴 했지만 영국은 누가 뭐래도 당대 최강국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해군이 약한 신생 미국으로서는 막강한 영국 함대가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뉴욕은 대서양에 바로 붙어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영국 함대가 기습할 경우 속수무책으로 당할 우려가 컸죠. 그래서 미국 의회는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수도를 옮기기로 했습니다. 뉴욕 남서쪽의 필라델피아입니다. 필라델피아는 영국에 대항하기 위한 첫 대륙회의가 열렸고 독립군의 최대 거점이었으며
1776년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유서 깊은 도시였습니다. 사실 독립에 관해서라면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도시죠. 의회의 정식 의결을 거쳤으니 필라델피아는 공식적인 미국의 첫 번째 수도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건국 아버지들은 이곳 역시 불안해했습니다. 뉴욕으로 침입한 영국 함대의 한포 사정거리에 들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죠. 그래서 뉴욕에서 좀 더 남서쪽으로 멀리 떨어진 지금의 워싱턴 DC로 가게 됩니다. DC는 컬럼비아 지구의 약자이고 컬럼비아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땅이란 뜻입니다. 이곳은 포토맥 강을 따라 바다로도 진출할 수 있고 반면 델라웨어주가 감싸고 있어 뉴욕처럼 영국 함대에 바로 노출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식민지 간의 경계심입니다. 18세기 중반까지 미국의 수도가 없었던 것은 신대륙의 13개 식민지가 하나의 국가로 합칠 의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독립전쟁이 끝나면 각각의 13개의 나라로 나뉘어 살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혹독한 전쟁을 치르면서 생존을 위한 연방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됐죠. 이들이 두려워한 건 영국과 유럽 열강만이 아니었습니다. 13개의 식민지 중 특정 세력이 강해져 영국처럼 횡포를 부릴까봐 늘 서로를 경계했습니다. 연방을 결의한 후 버지니아, 메릴랜드, 뉴저지 등 거의 모든 스테이트가 자기 영토에 수도를 유치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 중 특히 뉴욕이 있는 뉴욕주와 필라델피아가 있는 펜실베이니아주는 수도 건설에 필요한 부지와 비용을 제공하겠다며 적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각 주의 대표들이 이들이 수도를 가짐으로써 생기게 될 힘의 편중을 무서워했습니다. 뉴욕시를 연방정부의 직할로 하자는 제안을 뉴욕주가 거부하자 의구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농업이 중심인 남부의 대표들은 뉴욕과 필라델피아의 혼잡함도 질색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의회는 13개의 스테이트에 속하지 않는 땅에 수도를 새로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세 번째는 북부와 남부의 세력 균형입니다. 모든 것이 불안정한 때였습니다. 13개의 식민지는 특정 스테이트가 강해지는 것도 두려웠지만 북부와 남부의 세력 균형이 무너지는 것도 꺼렸습니다. 각 스테이트는 어떻게 하든 상황이 조금이라도 유리해지도록 자신들의 본거지와 가까운 쪽으로 새 수도를 두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북부 뉴욕주 출신의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은 당연히 뉴욕을 희망했고 남부 버지니아 출신의 초대 국무장관이자 3대 대통령인 토머스 제퍼슨은 뉴욕을 극도로 혐오했습니다. 북부 매사추세츠 출신의 초대 부통령이자 2대 대통령인 존 애덤스가 북부의 필라델피아를 수도로 밀자 남부는 일제히 연방 탈퇴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수도의 위치를 두고 양측이 팽팽히 맞서면서 그간 독립과정에 큰 공헌을 한 뉴욕과 필라델피아는 수도 후보에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타협점은 사실상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부와 북부의 경계선에 수도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포토맥 강이 흐르는 워싱턴 DC입니다. 지금으로선 수도가 너무 동쪽에 치우쳐 있는 것 같지만 당시 13개의 스테이트만 놓고 보면 거의 중앙이었습니다. 이처럼 남북부 양측은 수도를 어디에 둘 것이냐를 놓고 오랫동안 첨예하게 충돌하고 대립했습니다. 남북의 이해관계가 그만큼 달랐던 것입니다. 당시로선 물론 알 길이 없었지만 수도를 둘러싼 남북부의 갈등은 후에 피비린내 나는 4년간의 남북내전을 암시하는 징후였습니다. 네 번째는 현실적인 이유와 타협입니다. 이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한 인물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뉴욕 지지자였습니다. 30대 초반에 재무장관이 된 해밀턴은 영민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뉴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일찌감치 깨닫고 이 문제를 풀 핵심적인 열쇠가 무엇인지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영국과의 독립전쟁으로 북부는 특히 많은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남부보단 북부에서 전투가 많이 벌어진 요인이 컸습니다. 해밀턴은 수도를 남부의 양부에 포토맥강 부근에 하는 대신 북부의 빚은 연방이 떠안는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모두가 받아들임으로써 극적인 타결과 함께 적절한 부지 선정은 워싱턴 대통령에게 일임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소위 건국 아버지들의 경제적인 이해입니다. 그 어디랄 것도 없이 역사적으로 중대한 일들이 꼭 숭고하게만 진행되진 않습니다. 미국의 수도 선정에도 관련 인물들의 많은 경제적 이해가 개입되기도 했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 자체가 한때 3,000명 이상의 노예를 거느린 남부 버지니아의 대농장주의입니다. 그는 포토맥강 주변으로 어마어마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서 워싱턴 DC를 건설할 때 많은 땅을 연방에 기증했습니다. 그의 저택이 있는 마운트 버너는 워싱턴 DC에서 불과 2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수도를 포토맥강 강가에 세워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처음 낸 제임스 메디슨 하원 의원도 버지니아 농장주 출신입니다. 그는 나중에 미국의 4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초대 법무장관 에드먼드 랜돌프는 버지니아에서 땅 많기로 소문난 전통의 랜돌프 가문 출신이었고, 해밀턴의 타협안을 냉큼 받아들인 토머스 제퍼슨 역시 수도 인근의 많은 땅을 소유한 버지니아 귀족이었습니다. 누가 어떤 이득을 취했는지 구체적인 자료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미국의 여러 설이 전해질 뿐입니다. 다만 의회가 나중에 수도에 편입된 버지니아 땅을 철회해 너무 많은 부동산 수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쳐 미국의 수도는 뉴욕이나 필라델피아 같은 대도시가 아닌 그냥 텅 빈 공터였던 워싱턴 DC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탑이라는 미국의 위상을 생각할 때 미국의 수도일 뿐 아니라 오늘날 이 지구의 수도이기도 합니다. 워싱턴 DC의 세계적인 영향력에 비해 도시 규모는 아담해 서울 넓이의 4분의 1이고 인구는 70여만 명입니다. 그런데 백인 국가들과 백인 농장주들의 치열한 암투가 벌어졌던 역사와 달리 지금 워싱턴의 백인은 37% 뿐입니다. 당시 농장주들의 노예였거나 수도 건설에 동원되었던 흑인들은 지금 이 도시의 다수로 20세기 중반 이후 줄곧 시장에 선출되었습니다. 이 외에 워싱턴에 사는 사람 중엔 11%의 히스패닉도 있고 5,000명의 한인도 있습니다. 200년의 세월이 워싱턴 DC에도 참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간 인류는 전염병과의 전쟁에서 연전연패해왔습니다. 그러다 딱 한 번 이겼는데 이게 세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1796년 에드워드 제너의 우두법 덕분입니다. 이 백신이 생긴 지 200년 가까이 지난 1980년에 인류는 천연두의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전염병 중에서 유일합니다. 하지만 이를 응용해 다른 전염병에 대한 백신을 만든 덕에 인간은 오늘날과 같은 수준의 평균 수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백신을 둘러싼 모든 것이 악전고투였습니다. 원해는 북스가 최근 출간한 미국사를 뒤흔든 5대 전염병엔 이 과정이 여럿 담겨 있습니다. 백신을 만들기 위해선 지금 기준으로는 무모하거나 비윤리적인 실험을 수차례 감행해야 했습니다. 냉동 보관 시설이 없던 시절 백신을 해외로 운송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백신을 맞도록 설득하는 건 더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은 좀처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 과정은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를 주고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략 10,000년 전 우리 인류는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여럿이 힘을 보태야 하는 농업 특성상 사람들은 마을을 이루어 함께 살기 시작했죠. 때마침 이루어진 가축화로 한 마을의 여러 동물도 모여 살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의 곁엔 수많은 전염병이 늘 함께 해왔습니다. 그중 천연두, 페스트, 콜레라, 스페인 독감은 4대 천왕이라고 부를만 합니다. 피해 규모나 그 영향력 면에서 말입니다. 흑사병이라고도 불린 페스트는 14세기 유럽인들의 3분의 1을 한꺼번에 죽여 아예 중세 시대를 막내리게 했습니다.
19세기 아시아를 초토화한 콜레라는 지금까지 최소 7번의 팬데믹을 일으켜 세계의 공중보건법을 만들게 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스페인 독감은 감염병을 다루는 역학을 탄생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최악은 천연두입니다. 천연두는 가장 오랜 기간 사람을 괴롭힌 전염병으로 그 사망자가 페스트, 콜레라, 스페인 독감을 합친 것보다 더 많았습니다. 최소로 잡아도 무려 3억 5천만 명 이상입니다. 운 좋게 살아남아도 80%는 곰보가 되어서 공포심을 더했습니다. 오죽하면 1990년대의 각 비디오마다 옛날 어린이들은 호환, 마마, 전쟁 등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으나 라는 멘트가 들어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세계 어디서든 천연두는 박멸해야 할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인류는 한 번 천연두를 앓은 사람은 다시 걸리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 노력 가운데 그나마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동양에서 성행하던 인두법이었습니다. 유럽의 천연두 예방 접종을 확산시킨 최초의 인물이 영국의 메리 몬테규입니다. 이 여류 시인이 인두법을 소개한 덕에 제너의 우드법도 나올 수 있었죠. 18세기 초 영국 대사인 남편을 따라 오스만 투르크에서 생활한 몬테규 부인은 이곳에서 본 인두법을 자세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마침 오스만 제국의 천연두가 유행하자 몬테규 부인은 5살 난 아들에게 인두법을 시행했습니다. 특히 어른보다 아이에게 천연두가 치명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몬테규의 아들은 조금 앓다가 바로 회복되었습니다. 런던에 돌아와선 영국에도 천연두가 퍼지자 이번엔 딸을 같은 방법으로 면역력을 갖게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에 자신감을 얻은 몬테규 부인은 영국 사회에 이를 알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도 아닌 일개의 여성이 검증도 되지 않은 동양의 미신을 퍼뜨린다며 오히려 비난만 사야 했습니다. 하지만 런던을 덮친 천연두는 하루에도 수천 명이 감염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다급해진 영국 왕실은 몬테규 부인의 제안에 따라 인체 실험에 나섰습니다. 7명의 사형수에게 인두 접종을 하고 살아남으면 석방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다행히 모두 무사했습니다. 이 덕에 왕손들도 천연두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고 몬테규 부인이 소개한 인두법은 곧 유럽과 미국으로 널리 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이 인두 접종을 거부했습니다. 위험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인두를 접종한 사람들의 사망률은 2~3%였습니다. 30~40%에 달하던 당시 천연두 치사율에 비하면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좀처럼 천연두균을 자신의 몸에 넣는 걸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미국에선 반대를 넘어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사를 뒤흔든 5대 전염병에 의하면 18세기 초 미국의 보스턴엔 인구의 절반 이상이 천연두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보스턴에서 천연두 예방접종은 영국처럼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의사들이 나서 인두접종이 오히려 천연두를 확산시키고 감염을 더 키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성난 군중들이 예방접종에 적극적이던 목사의 집을 불태우고 폭탄을 설치했습니다. 버지니아의 노포크시에선 더 큰 폭동이 벌어져 아예 주의회가 나서 법으로 천연두 예방접종을 금지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선 좀 더 안전한 접종이 필요했습니다. 18세기 후반 영국의 한 시골에 에드워드 제너가 의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 어렸을 때 다른 영국의 어린이들처럼 몬테규 부인이 전파한 인두 접종을 받았습니다. 그는 소젖을 짜는 여인들은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다는 오래된 소문을 직접 증명해 보기로 했습니다. 오늘날엔 상상기 어렵겠지만 정원사의 8살 아들이 실험 대상이었죠. 당시엔 주사기가 없던 시절이라 소젖 짜는 한 여인의 고름을 막대기에 묻혀 소년의 상처낸 팔에 문질렀습니다. 며칠 앓던 소년은 금방 건강을 회복했죠. 이후 아들을 포함한 23명에게 똑같은 실험을 했고 이 논문은
영국 왕립협회의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천연두균을 가져온 인두법에 빗대 소에게 천연두균을 가져온 제너의 예방접종은 우두법이라고 불렸습니다. 2, 3%의 치사율을 보였던 인두와 달리 우두는 0%에 가까워 안전도가 획기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제너는 이를 백신이라고 불렀는데 소라는 뜻의 라틴어 바카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백신의 원형이 이렇게 탄생했고 역사상 최초의 전염병 정복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제너의 백신은 여전히 찬밥 신세였습니다. 제너는 천연두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백신을 무료로 내놨지만 영국인들은 우두법도 믿지 않았습니다. 제너가 죽고 한참 후인 19세기 중반이 되어서야 우두법은 국가가 법률로 정한 예방접종이 되었습니다. 인두법의 폭동을 일으켰던 미국인들도 여전히 큰 거부감을 보였습니다. 미국 의사들은 우두법이 예방은커녕 전염병의 확산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교회에선 하나님의 처음 버린 전염병을 피하는 것은 신성모독이라고 반대했습니다. 미국 기독교는 나중에 매도, 홍역, 결핵 등의 백신이 나올 때마다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반인들은 소 고름을 맞으면 사람이 소가 된다는 소문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코로나 때 빌 게이츠가 백신 접종을 통해 마이크로칩을 우리 몸에 심고 있다고 퍼졌던 음모론과 비슷하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미국 초기 대통령들이 모두 나서야 했습니다. 미국사를 뒤흔든 5대 전염병에 의하면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은 주변 반대에도 불구하고 군대부터 모두 인두접종을 하도록 했습니다. 마침 천연두가 유행하면서 면역력이 없는 영국 군대는 병으로 쓰러지기 시작했고 미국은 독립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2대 대통령인 존 애덤스도 열렬한 예방접종 지지자였습니다. 그는 인두법 반대 폭동이 일어난 가운데서도 스스로 나서 천연두 예방접종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접종이 위험보다 이점이 더 크다고 판단한 애덤스는 대통령이 되어서도 내내 천연두 접종을 널리 확산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3대 대통령인 토머스 제퍼슨은 부통령 시절 제너의 우두법이 나오자 이를 미국에 가져오도록 적극 후원했습니다. 이 과정도 험난했습니다. 우선 당시엔 우두 바이러스를 운송할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상 우두를 접종한 실제 사람을 용기로 써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천연두에 걸린 적 없는 22명의 고아를 배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대서양을 건너는 긴 시간에 맞춰 2명씩 감염시켰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차례로 인체에 옮기는 릴레이 방식으로 우두 바이러스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아 대부분이 배에서 희생되었습니다. 제퍼슨은 대통령이 된 후에도 온 가족이 천연두 접종을 받아 국민을 안심시켰고 국가에 의한 개인의 자유침해라는 주장에 맞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백신법 제정에도 힘썼습니다. 이런 노력 덕에 미국에서 천연두는 급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퍼슨은 제너에게 미래의 후손들은 역사 속에서 천연두라는 끔찍한 질병이 존재했고 귀화가 박멸시켰다는 걸 잊지 않을 것이다라는 감사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후 인류는 장티푸스, 콜레라, 페스트, 결핵, 홍역, 간염 등 잇따라 백신을 만드는 데 성공, 전염병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엔 미국의 대통령이나 제너 같은 유명인, 접종에 앞섰다는 이유로 비난받던 몬테규 부인이나 미국의 목사와 의사 같은 선구자들, 그리고 이름조차 남아있지 않은 22명의 고아 등 수많은 무명시의 노고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긴 철도를 가진 나라입니다. 총 연장거리가 무려 30만 킬로미터 가까이 됩니다. 세계 두 번째인 중국보다 거의 2배니 압도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촘촘한 철도망은 미국을 초강대국으로 이끈 1등 공신 중 하나입니다. 이 덕에 미 전역에서 원활한 교역이 가능해져 부의 초석을 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미국 기차는 신기하게도 사람 타는데 쓰지 않습니다. 어디든 기차 여행이 가능한 유럽과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승객 운송에서 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0.8%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화물 운송에 사용되죠. 그러니 요즘 세계가 경쟁하듯 건설하는 그 흔한 고속철도조차 하나 없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 문제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고속철도가 없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땅은 너무 넓고 인구 밀도는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고속철도가 발달한 유럽과 일본을 보면 그 차이가 명확합니다. 일반적으로 항공과 철도의 경쟁력을 비교할 때 비행시간이 1시간 30분을 초과하면 사람들은 항공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거리로 따지면 대략 300에서 1000km 사이입니다. 유럽과 일본의 이 거리 내에 큰 도시가 다수 위치해 철도의 경쟁력이 높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비슷한 땅 크기지만 세계에서 가장 긴 고속철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 인구 밀집도가 달라서입니다. 미국은 1제곱킬로미터당 37명이 사는데 중국은 그 4배나 됩니다. 더구나 중국은 이 많은 인구가 주로 해안선을 따라 도시를 이루어 고속철도를 연결하기가 아주 용이합니다. 특히 고속열차에 적합한 인구 300만 명 이상의 도시가 20개가 넘죠. 반면 미국은 도시간 거리가 너무 멀고 주요 도시들이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어 철도의 효율성이 무척 떨어집니다. 300만 명 이상 도시도 중국의 절반에 불과한 데다 도시 사이의 광활한 지역은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사막이나 산악 지형이 많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 고속철도를 건설해도 수지 타산을 맞추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이 너무 많은 거죠. 누가 뭐래도 미국은 자동차의 나라입니다. 모든 도시계획과 생활이 자동차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도시들은 자동차가 등장하기 훨씬 이전부터 만들어졌습니다. 걷는 것 외엔 마땅한 교통수단이 없었죠. 이 때문에 두 발로 갈 수 있는 범위 내에 집도 물건을 파는 상점도 모여 있어야 했습니다. 유럽의 많은 도시가 지금도 규모가 작은 이유가 이것이죠. 하지만 미국은 다릅니다. 미국의 도시는 자동차가 보급되던 시기에 형성된 곳이 많습니다. 특히 1950년대에 2차 대전 참전 용사들에게 주택 보조금이 지급되었고 이들에 의해 교외 주택단지가 드넓게 형성되었습니다. 여기에 조닝 제도가 맞물렸습니다. 이 제도는 20세기 중반 내내 강력하게 시행된 주택건축 규제법입니다. 이곳엔 가게 하나 없이 오직 단독주택만을 지어야 합니다. 물 한 병 사기 위해 슈퍼마켓에 가려면 차를 몰고 갈 수밖에 없죠. 이런 구역이 시카고나 시애틀 같은 대도시에선 무려 75%나 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강한 인종차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고 그 결과 미국의 도시와 교외 지역의 인구 밀도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중교통의 운영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었죠. 특히 도시가 광범위하게 확장되고 거주 밀도가 낮으면 철도역이 설치되더라도 충분한 이용 수요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더불어 기차를 이용해 도착하더라도 대중교통이 부족해 최종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선 여전히 자동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에 미국에서는 대도시를 연결하는 대부분 고속도로가 무료입니다. 자동차 살 때의 세금도 세계에서 가장 낮은 편이죠. 기름값도 저렴해 유럽의 절반 이하입니다. 이는 미국의 자동차 의존도를 더욱 심화시키고 대신 철도의 경쟁력은 점점 더 떨어지게 하는 요인입니다. 만약 미국이 철도를 중심으로 교통 시스템을 개편하려 한다면 도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 불확실한 사업으로 이런 모험을 할 정치인들은 없습니다. 철도를 찬밥으로 내몬 건 자동차뿐이 아닙니다. 항공도 있습니다. 기차는 300km 이하의 단거리에선 자동차에 500km 이상의 장거리에선 항공기에 밀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항공기가 철도보다 싸고 빠르고 편해서입니다. 미국의 주요 단거리 항공 요금은 프랑스, 독일, 일본보다 20에서 50% 저렴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빠른 기차인 암트랙 아셀라의 평균 요금에 비해서도 5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속도와 비교할 필요조차 없고 국내 항공 노선이 400개에 달할 정도로 항공망도 촘촘합니다. 이런 효율성으로 미국에선 연간 약 7억 5천만 명이 국내에서 이동할 때 비행기를 이용합니다. 미국의 항공산업은 고속철도가 시작되기 훨씬 이전부터 미 전역에 자리 잡았습니다. 세계의 첫 고속열차가 일본에서 개통하기 6년 전인 1958년에 이미 보잉 707 여객기를 국내선에 투입했죠. 이로 인해 미국에서 고속철도는 항공기와 애초부터 경쟁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신간센을 처음 소개했을 때 세계는 혁신이라 받아들였지만 미국은 부러워하기는커녕 시대에 뒤처진 문물 정도로 평가절하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현재 미국의 기존 철도는 매우 낡은 상태입니다. 철도 인프라와 시스템이 화물 중심이라는 점도 큰 장애물입니다. 미국 철도의 71%는 화물 철도회사 소유입니다. 사철이란 얘기입니다. 이 때문에 여객열차는 화물열차가 지날 때마다 먼저 통과하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여객열차의 생명인 정시성이 보장이 안 되니 사람들은 기차를 더욱 멀리하게 됩니다. 고속철도를 건설하려면 완전히 새로운 철도 노선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낡은 선로에 빠른 열차를 올려놓는다고 고속철도가 되진 않기 때문입니다. 이 작업은 매우 어렵고 비용도 엄청납니다. 더구나 요즘의 고속열차는 전철이 표준이라 철로를 따라 전기 설비도 해야 합니다. 미국이 현재 상태에서 중국만큼의 고속철도를 만들려면 최소 4조 달러가 들 것이란 계산입니다. 고속철도 시스템은 유지 비용도 매우 비싸 10년마다 선로 및 열차도 교체해줘야 합니다. 미국의 강력한 사유재산권 보호 정책은 고속철도 개발의 또 다른 장애 요인입니다. 현재 새 철도를 건설하는 데 가장 큰 비용이 드는 게 토지 매입입니다. 고속철도는 곡선 구간을 빠르게 달릴 수 없기에 노선을 최대한 직선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이에 반해 중국은 대부분 토지가 국가 소유라 토지 확보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미국은 교통 인프라 구축을 주로 민간 부문에 의존해 왔습니다. 이는 정부가 직접 자금을 투자해 철도를 건설한 유럽이나 일본과는 크게 다른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수익성이 높은 사업은 민간 기업이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이익을 추구하도록 맡기고 수익 창출이 어렵지만 사회적 가치가 높은 사업은 정부가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고속철도 사업은 이러한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민간 기업은 수익성이 불확실해 투자를 꺼립니다. 정부는 막대한 예산이 드는 이 사업에 실패할 경우 정치적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 무척 소극적입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고속철도 건설을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닙니다. 특히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와 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 워싱턴 DC가 있는 북동부는 고속철도가 오랜 수건 사업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선 주 경계를 벗어나는 사업은 좀처럼 진척이 잘 되질 않습니다. 50개 주가 마치 50개 나라처럼 다른 법과 행정권을 가지고 있어서입니다. 철도 건설은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에도 스테이트 간의 설계, 시공, 건설, 관리, 세금, 환경 문제 등의 합의를 봐야 합니다. 이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리고 복잡해 결국 포기하는 게 다반사죠. 이렇듯 미국에서 고속철도 건설은 처첩산중을 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단계를 다 성공적으로 통과한다 해도 넘기 힘든 마지막 관문이 아직 남았습니다. 바로 로비입니다. 1945년까지만 해도 미국 철도는 세계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회사인 제너럴 모터스, 타이어 회사인 파이어스톤, 석유 회사인 스탠다드 오일이 25개 도시의 전차와 철도 시스템을 사들였습니다. 그리고는 다 뜯어 없애버렸죠. 이때 로스앤젤레스의 명물이던 전차도 사라졌습니다. 결국 미국인들은 다른 선택의 여지 없이 자동차를 사야 했습니다. 이 대기업들의 집요한 로비와 광고로 미국에서 자동차는 성공과 자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미국은 기차가 아닌 자동차의 나라가 되었죠. 이 로비는 지금도 여전합니다. 특히 리즌 재단은 고속철도를 반대하는 가장 큰 로비 단체입니다. 데이비드 코크와 찰스 코크 형제가 후원하는 이 재단은 지금껏 플로리다, 위스콘신, 오하이오, 버지니아 등의 고속철도를 무산시켰습니다. 약 60조 원 자산가인 이들 형제는 미국 45개 주와 60개 이상의 나라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석유 재벌입니다. 석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많아야 석유 회사들 또한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인 거죠. 미국에서 고속철도를 만드는 건 1000년 넘게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강의 흐름을 바꾸는 것과 같다고 흔히 말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과제라는 의미입니다. 차라리 화성이나 목성을 가는 게 더 빠를 것이란 자주 섞인 푸념도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